수에즈운하와 인도네시아의 분열, 수에즈운하의 개통. 지중해와 홍해의 접점에 위치했는 이집트는 4천년 전부터 지중해와 홍해를 뚫어보려고 했다. 가장 먼저 운하에 도전한 것은 기원전 19세기 무렵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였다. 여기만 뚫으면 지중해의 선박을 아라비아 해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지. 파라오님, 지중해에서 뚫기보다는 나일강을 이용하면 공사 구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방법. 그렇게 시작한 공사였지만 운하를 파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놔, 차라리 피라미드를 하나 더 쌓고 말지. 땅 파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결국 이집트는 1500년간 꾸준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손을 놓고 만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며 다리우스 1세에 의해 운하는 겨우 완공된다. 하하하, 봤는가? 이집트 놈들이 못한 걸 내가 해냈다니까. 하지만 후세의 이름은 파라오의 운하로 알려진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이다. 다만 이때 만든 운하는 폭이 좁고 수심도 얕았기 때문에 수로가 막힐 때마다 주기적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했다. 그렇더라도 운하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7세기경 이슬람 제국이 이집트를 차지하자 이슬람인들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해주던 운하를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 보아하니 이 운하를 타면 지중해에서 우리 수도 메카까지 직방이네. 이거 이대로 놔두고 있다간 언제 이교도 놈들의 침공로가 될지 몰라. 이런 이유로 이슬람인들은 8세기경 다시 운하를 일부러 막아버린다. 그리고 그 후로 1100년이 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던 파라오의 운하는 사라져간다. 그러다 19세기가 되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불을 뿜게 되자 다시금 운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곳을 뚫어야 본국에서 아시아 식민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이야. 그리하여 프랑스에 의해 운하는 다시 건설되었고 1869년 운하가 개통되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지름길이 뚫린다. 운하 개통 석 달 만에 런던, 봄베이 간 운송비가 무려 30%나 하락했고 10년 뒤에는 개량된 증기선까지 가세하며 마르세유에서 상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10일에서 37일로 줄어든다. 이후 유럽 열강들의 아시아를 향한 침략이 더욱 가속되었음은 물론이다. 수에즈 운하, 영국 소나귀에 들어가다. 사실 수에즈 운하의 공사 과정에는 영국의 줄기찬 방해 공작이 있었다. 애초에 운하는 프랑스와 이집트인들이 공동 주주가 되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먼저 99년 동안은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민간 법인이 운영하다가 이후로는 이집트 정부로 양도한다는 협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현대의 민자도로 사업과 비슷하다. 하지만 영국이 딴지를 걸었다. 이집트, 너희들 그렇게 되면 프랑스의 식민지를 자처하는 꼴밖에 안 됨. 프랑스한테 속으면 안 돼. 민간 법인도 너희 이집트인들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결국 원조 협성국 영국의 이런 방해 공작이 성공하여 수에즈 운하의 민간 법인은 이집트인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는 사이 영국은 꾸준히 수에즈 운하 법인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다. 그러더니 어느샌가 회사의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우라통이 터진 것은 당연히 프랑스였다. 아니 제주는 프랑스가 부리고 돈은 영국이 번다더니 어쩜 이럴 수가. 그러게 운하를 만든 건 우린데 왜 영국 놈들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거냐고. 그러던 찰나 이집트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프랑스건 영국이건 다 꺼져. 왜 우리 땅의 운하를 지들 맘대로 운영하려는 거야? 그러자 영국은 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병하였고 이집트는 빠르게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 중국인들의 집단 유입.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인 인도네시아만큼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간 동네도 없었다. 당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다. 뭐 이제 운하도 뚫렸겠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가 유럽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유럽의 문화가 식민지로 더 빠르게 침투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쌈박질이나 하던 아시아인들도 점점 유럽식으로 바꿔 살아가며 문화적 차이도 사라질 테고 싸우는 일도 곧 없어지게 될 거임.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에는 원주민인 말레이인 외에 노동자로 온 중국인 인도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문화와 관습이 달랐기 때문에 좀처럼 서로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서로 불신하며 반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나더니 상황은 더 오히려 악화된다. 이유는 이러했다. 먼저 운하가 개통되자 더 많은 유럽의 자본이 아시아로 몰려왔다. 당시 유럽인들은 베트남 남부 메콩강과 미얀마의 이라와디강 삼각주를 적극 개발했다. 너희 그동안 삼각주는 물이 범람한다고 그냥 버려둔 땅이었지. 잘 보라고 이렇게 제방을 쌓고 물을 빼내기만 해봐라. 이보다 비옥한 농토가 또 어딨음. 와, 역시 양놈들이 기술은 좋아. 그렇게 삼각주가 개간되자 일대의 쌀 수확량은 폭증한다. 그러자 누구보다 상황을 반겼던 이들은 동인도 제도의 네덜란드인들이었다. 오, 좋은 소식. 그 쌀을 우리가 수입해서 사다 먹으면 이제부터 동인도 제도 땅에서 애써 쌀을 농사짓지 않아도 되겠는걸? 맞아. 그 쌀이면 동인도 제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이참에 이 일대를 거대한 플랜테이션 단지로 특화해서 수출용 작물만 재배해보는 것도 가능함. 이런 생각에서였다. 그런 이유로 네덜란드인들은 더 많은 중국, 인도 노동자들을 수입한다. 그러자 당연히 부유한 중국 상인들도 따라 들어왔다. 이들은 물론 농사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직 이 중국인 노동자, 즉 쿨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니 그렇게 동인도 제도의 이민사회가 구성되었고 최상위층에는 당연히 유럽인 농장주들이 중간 계층에는 중국 상인들이 빠르게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중국인들은 인도인들이나 말레이인들보다 똑똑하고 성실해서 좋더군. 맞아, 얘네한테 전당포업, 서리, 세금 징수업 등을 시키면 잘하더군. 반면 가장 말단은 토착 말레이인과 인도인들 차지였다. 얘네들은 너무 게을러.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인도네시아의 인종주의 심화. 운하의 개통으로 유럽인들은 보다 빨리 유럽과 동인도 제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네덜란드 정착민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네덜란드 체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정착민들은 평생 인도네시아에서 살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현지 언어인 말레이어를 익히며 주저없이 현지 사회와 동화하려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이후로는 점차 몇 년 잠깐 머물며 직업상의 경력만 쌓고자 오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이들은 흔히 체류자라 불렸다.
체류자들은 유럽인 부인들을 데리고 오거나 원주민을 경멸했던 나머지 일본인 첩을 데려오기도 했다. 인종주의가 만연했던 당시에 네덜란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도 일본인들은 한 등급 높은 아시아인이야. 그러면서 체류자들은 말레이어를 배우는 것조차 거부하고 현지인들과 접촉하기 꺼려하며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려 했다. 그리고 이런 인종적 배타주의는 곧 중국인들에게로 옮겨갔다. 뭐 우리 위로 유럽인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아래로 열등한 말레이인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이는 당시 중국 노동자들에게 만연된 생각이었고, 급기야 중국인들은 민족주의 단체까지 결성한다. 중국인 쿨리,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야 하찮은 말레이인들에게 무시받지 않지. 그러면서 식민지 정부를 상대로는 이렇게 청원을 했다. 우리도 유럽인들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해주셈. 수에즈 운하의 개통, 말레이인들의 각성.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 네덜란드인들과 중국인들의 인종주의만 심화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말레이인들까지 민족주의를 외치게 되었으니, 과거 수에즈 운하가 없었던 때는 동인도 제도의 화물들이 남아프리카를 돌아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에 동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은 이슬람 사회와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가 뚫리니 운송로가 중동을 통하게 되었고, 대부분 무슬림이었던 동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종교 심장부에 보다 가까워진다. 그러자 부유한 말레이인들 중에서는 배를 타고 메카를 순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말레이인들은 중동을 통해 무슬림의 단합심을 배우게 된 것이다. 불쌍한 형제여, 너희도 더러운 이교도 기독교 놈들에게 당했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무슬림들끼리 뭉쳐야 한다네. 그렇게 동인도 제도 사회에서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각성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백인들보다 2등 시민을 자처했던 중국인들을 더 혐오했다는 점이다.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알고 보면 백인 놈들보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더 무시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백인의 노예인 건 어차피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더 꼴 보기가 싫어. 결국 이러한 인종적 갈등은 인도네시아가 건국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1998년 비극적인 화교 대학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